네, 저 금리는 할 거라 봐요. 지금 촬영하는 오늘보다 연말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만 좋으면은 저는 뭐 밸류업도 잘 되고, 그리고 뭐 기업 실적도 잘 나와주고, 전반적인 분위기만 좀 살아나면은 3,000포인트 볼 수도 있을 거라 봐요.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만 지수가 올라가주면 되는 건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심심하죠. 심심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심심하고 또 우리나라만 심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4만 포인트 128년 만이라고 하는데 4만 포인트를 돌파하고 마감을 했고, 근데 그 돌파할 때 뭐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앞에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 지난번에 조정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한 달 전쯤에 조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 조정을 잘 마치고, 제가 그때도 아마 출연해서 적정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뭐 지금 뭐 적정 조정 맞죠? 잘 이제 조정을 받고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쪽이 지난주부터 조금 재미가 없어진 게 HLB 그룹이 7개였나요? 8개였나요? 정말 저도 이번에 세번 깜짝 놀랐는데 정말 많은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할 상장이겠죠.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HLB가 미국의 FDA 승인 통과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LB 그룹 전 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를 다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애매해지고, 원래 바이오 제약 쪽이 한 종목이 한 기업이 그렇게 하한가를 가게 되면은 서로 연관이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다 밀려버리거든요. 투자 심리 자체가 확 위축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안 좋았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도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한가는 안 갔는데 뭐 HLB 같은 기업들은 마이너스 26%, 7% 막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뭐 몇 개월 동안 올라간 거 다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쉽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작년에 이제 3분기, 4분기 때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적을 예상해 봤을 때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낮춰서 오히려 그것보다 좋아서 좋은 것보다는 그냥 진짜 좋아요. 좋은 기업들이 꽤나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게 지금 당장의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때 미국은 실적 발표되면 그게 바로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와도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움직여주지 못한 기업들 중에 이 기업은 진짜 괜찮은데 왜 못 갈까라는 기업이 있으면 지금은 좀 주워 담게 하면 되게 좋은 시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런 와중에서도 반도체 흐름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또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 나머지가 또 수급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또 처집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면서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의 피로감은 굉장히 높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조금 이게 원래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던 흐름이 중소형주 따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수효과? 일종의 낙수효과 같은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업종 내에서도 큰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까지 움직이는 이런 낙수효과, 이런 사이클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매수해놓고 매일매일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매수해놓고 그냥 내 본업하고 중간중간 좀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가 지금 제일 적절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본인 욕심 같아선 이제 6월 말쯤에 공매도를 재개하고 싶다. 일부라도 좀 재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는 그걸 얘기한 자리가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칼라일 그룹도 이번에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미국의 투자 사모펀드나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한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IR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당연히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얘기를 뭐 진짜 하든 안 하든 해주긴 해야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지금 현재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공매도가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미칠 거라 보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늘리겠다라는 얘기하고 밸류업에 대해서 좀 맞춰가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숏이 안 되면 외국인들은 전략을 쓸 때 보통 이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같이 사요. 그러니까 상승 쪽 배팅, 하락 쪽 배팅 하면서 이제 하락 쪽 배팅을 또 숏으로 많이 치면서 양쪽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당연히 한쪽으로 이제 취해지지가 않으니까 걔네들은 지금 조금 뭔가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재개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바뀐 게 없잖아요. 불법 공매도 다 잡았나요? 뭐 몇 군데 잡아가지고 몇백억, 몇십억 뭐 벌금 때린 거? 오히려 번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공매도를 재개한 게 낫지. 지금은 공매도를 굳이 뭐 재개할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왜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왜 재개해야 돼라고 물어보면은 재개를 안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최근에 공매도 중지된 상황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공매도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말을 못 하거든요. 그게 팩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외국인 눈치를 봐서 빨리 재개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밸류업을 더 빨리 예, 시행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짜 배당도 늘리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당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참 배당을 안 주죠. 뭐 1%, 0몇 프로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정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낮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만 좀 확 높여주게 되면은 외국인들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공매도를 지금 다시 재개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달랠 필요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오히려 밸류업 하면서 배당 성향만 늘려놓으면은 외국인 수급은 맞춰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은 최소한 전산화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나서 재개해도 좀 늦지 않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6월 말까지 원래 공매도가 중지였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매도가 그래도 좀 더 이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주의고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점은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임기가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 시행했던 거를 좀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중지를 시켜놓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는 중지를 시켜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외국인들 눈치를 볼 필요 없죠. 왜? 배당만 올려놓으면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공매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뭐 돈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뭐 뭘 하든지 간에 돈이 안 드는 건 없어요. 근데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겠죠. 뭐 유지비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핑계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밸류업 하면서도 이제 각 기업들한테 공시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공시를 좀 더 해라. 공시가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또 어렵다 이런 또 얘기를 해요. 뭐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일이 늘어나는 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할 거 이제 힘들어도 해놓게 되면 그게 또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 그래도 일반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매도 전산화도 이제 자꾸 막 안 한다 힘들다 뭐 돈 많이 든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줄줄줄 몇십 년 끈 거잖아요. 근데 얘기 나왔을 때 오히려 확 땡겨가지고 이번에 해놓게 되면은 이게 또 나중에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되겠죠. 요즘 밸류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될까요? 실효성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번 달에 뭐 최종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뉴욕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랑 비교를 해요. 물론 이제 밸류업이라는 게 일본에서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일본 보고 가지고 온 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 쪽에 잘 맞춰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없었던 인센티브가 우리는 이런 걸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들한테 당근만 주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당근 줘야죠. 기업인들이 더 기업을 운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밸류업을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경제에서 100% 자율만으로 돌아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나 자율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완벽한 강제성이 전제되어 있고 이게 지켜진다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위에서 주어지는 게 자유지 뭐 법 같은 게 없고 규정 같은 게 없으면은 정말 너도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강제성이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시의 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언제까지 뭐 계획을 발표하고 언제까지 뭘 해라라는 등 여러 가지 강제적인 부분들 기업이 막 정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어떤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당근을 줘야죠. 근데 전 당근과 채찍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당근밖에 없고 정말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율에 맡길 것 같았으면은 기업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왜 수십 년 동안 안 됐을까요? 자율성을 줬는데 수십 년 동안 왜 안 됐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율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죠. 금투세 이야기도 이슈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금투세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말하는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저는 다 싫어합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왔는데도 우리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 얘기는 다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잘해야지 편을 들죠?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고요. 그저 하나 보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부동산이 쉽습니까? 지금 금리도 높은데 주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시장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말아야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건 뭐 금융투자세 여기에 속해서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이건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뭐 중고 플랫폼에 세금을 먹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먹여야 돼요. 어디든지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고 플랫폼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뭐 몇 개 안 파는 분들 진짜 정말 주부님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봤던 책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환경 자원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서 중고 플랫폼이 나온 건데 기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싼 값에 팔면은 그게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는 방식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필요한 정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건데 몇 개나 팔겠어요, 솔직히. 뭐 1년에 뭐 100개를 팔겠어요, 1000개를 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제 이 자기가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버리지 않고 제품을 판다는 거, 다시 싸게 판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고 플랫폼에도 보면은 막 1000개씩, 2000개씩, 3000개씩 파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 물품 전문 업자들. 그런 사람들 매겨야죠. 당연히 매겨야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얘기를 왜 예를 들어드리냐면 똑같이 그 플랫폼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각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이 사람은 매겨야 되는지 안 매겨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원래 법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자금 관련된 이 세금 관련된 법이라는 거는 정말 디테일해야 돼요. 정말 디테일해야 됩니다. 이 구간 세금도 이제 보면 낼 구간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도 그렇고 정말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뭐 1억 이상 벌면 뭐 5천만 원 이상 벌면 내, 뭐 이하면 안 내도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보완이 돼서 이 법의 중간에 껴가지고 어이없이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지금 보면 전 왜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 지금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게 지금 시행을 못해서 정말 안달인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게 보면 현실이 어떠냐면 우리가 연말 되면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주주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투자금이 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양도세 대상이 점점 타이트하게 됨으로써 연말만 되면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니까 시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지만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투자 자금이 큰 사람들이 몇 명씩 던져버리면 그 종목과 그 시장이 망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세금을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주주 양도세만 보더라도 연말에 시장이 쭉 잘 가다가 양도세 시기가 되면은 시장이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거의 피해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대주주 양도세 내는 사람이건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이건. 근데 대부분이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은 이제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죠. 왜냐하면 시장 망가지면은 이쪽 사람들은 버티면 돼요, 그냥. 근데 이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언제 쓸 돈인데 투자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쪽은 이쪽이 고스란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좀 드려왔고, 그리고 금투세 같은 경우도 좀 더 보완. 세금을 먹이는 건 좋아요.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 먹이는 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세금도 이게 거래세라는 게 있고 금투세라는 게 있고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대주주에 해당하고 금투세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거래세도 다 내는 거고, 그럼 세금을,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맞아요. 당연히 많이 내야죠. 근데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지금 하면 안 된다 봐요, 저는. 지금 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최근 기후변화와 무역 갈등 등의 물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뭐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엘니뇨와 라니냐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엘니뇨, 라니냐를 제가 배운 게 거의 초등학교 때인가? 한 몇십 년 됐네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때도 발생했을 때 과연 물가 영향을 안 줬을까요?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있어 왔었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것들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더 걱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황 자체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안정을 찾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지난주 CPI 발표되고 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올라갔어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9월이냐, 12월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런 이슈들은 좀 지금 되게 정신없고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표상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들은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투자할 때는 이제 그때 PC통신 이런 게 나왔던 시절이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때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 하면 이제 전화 못 받고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인터넷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나중에,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휴대폰을 딱 펴면 이제 바로 이런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들이, 저는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끔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원래부터 있어 왔던 내용들이고, 새로 나온 이슈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 금리 인하 할 거라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제가 계속 왔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2월 달 FOMC 의사록이 올해 1월 달에 발표됐었잖아요. 근데 그 1월 달에 발표된 12월 FOMC 의사록을 보고 나서 원래는 제가 작년까지는 올해 금리 인하 할 필요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굳이. 왜냐? 소비가 좋고 지금 상황 자체가 괜찮은데,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는데 굳이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을 보고 나서, 아, 올해 한두 번은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상반기 아니고 그럼 빨라봤자 올 하반기다 라고 하면서 제가 7월 달, 12월 달, 만약 하게 되면 12월 한 번 하게 되면 12월 한 번, 두 번을 하게 되면 7월과 12월이라고 제가 1월 달부터 주구장창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그때 뭐 월가는 3월 달에 할 거다라고 호언장담했고, 저는 3월 달에 할 이유가 없다, 7월에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참 제가 또 많이 혼이 났죠. 다들 3월에 한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7월에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지금 보시면 네, 이게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현재자 기준으로는 그 의견이 변화는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생각했었던 7월 가능성보다 지금은 7월 가능성을 조금 살짝 낮추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는 7월 달에 한 8, 90%는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7, 80%? 좀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6월 달 FOMC에서 나오는 닷플랫을 보고, 점도표를 보고 7월 달 첫 번째 금리 인하 의견을 이어갈지, 아니면 9월로 미룰지, 아니면 12월 한 번만 하는 걸로 바꿀지, 그건 좀 그때 와서 판단할 건데, 현재자 기준으로는 그냥 7월, 12월 기존 의견을 그냥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올해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올해는 뭐 3,140포인트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겠죠? 찍거나. 오히려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촬영하는 오늘보다 연말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만 좋으면은 저는 뭐 밸류업도 잘 되고 그리고 뭐 기업 실적도 잘 나와주고 전반적인 분위기만 좀 살아나면은 3,000포인트 볼 수도 있을 거라 봐요.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지겹다, 귀찮다, 그놈의 3,000포인트 말씀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만 지수가 올라가주면 되는 건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주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죠. 워낙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걱정했었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그 묶였던 물량이 좀 풀리면서 좀 걱정했거든요. 이게 또 물량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아까 오늘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 좋더라고요. 다행히 물량이 많이 안 나왔고요. 근데 사실 저는 물량이 별로 안 나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량들이 걸려 있죠. 락이 걸려 있다가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물량을 이제 시장에 매도를 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엑시트를 하는 그 기업의 입장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걔네들도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그 기간이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긴 기간만큼의 자기들 생각은 적정 수익을 얻어내고 나와야 되는데 만일 지금 2차전지 관련 주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최근에 이제 좀 풀렸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야. 막 치고 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엑시트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 주가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이 주가에 대해서 엑시트를 하기에는 그런 금액을 크게 투자하는 기관들 이런 친구들이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이제 별로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면은, 만약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미래든지 어쨌든지 간에 물량을 던지고 나와야죠. 근데 안 던지고 나오고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낮은 가격이라고 그 투자금이 큰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봤을 때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증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잘하고는 있어요. 본업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좋고 주가가 좋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잡아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상황이 어려워져야지 그때 돼서 진짜 갈리거든요. 상황이 딱 어려웠을 때 우리는 이거 진짜 미래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투자를 막 계속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2차전지 기업인데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잠깐만 지금은 조금 투자를 좀 줄이고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가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투자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시장 점유율을 찾아올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그룹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아마 대장은 바뀔 거예요. 대장은 바뀔 건데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 공매도 중지 전에 그 공매도 수량과 현재자 기준의 공매도 수량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좀 줄어든 최소한 공매도가 한 30-40% 이상은 줄어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다음번 그 그룹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의 대장주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상황은 어떤가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인터메탈이 가서 이제 보고 온 것도 있긴 있지만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회장이 바뀌면서 그 회장이 이제 철강 쪽에 있는 내부 인사였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2차전지 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포스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철강 기업이었어요. 철강이 딱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십 년간의 노력을
단 2차전지 사실 핫한 거 몇 년 안 됐잖아요. 키키봤자 한 3년? 4년? 2, 3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철강으로 이제 일궈온 기업인데 2, 3년 핫했던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확 단기간에 전환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이제 회장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근데 회장이 사실은 얼마나 2차전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여전히 투자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차전지 원픽을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이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잡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강 위주로 이제 회사를 꾸려오다가 2차전지 소재나 이쪽 라인들을 넣게 된 게 새로운 새로운 어떤 수익 구조, 매출 구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매출 구조 잘 투자해가지고 키워놓고, 철강은 지금 일본의 치이고 중국의 치이기 때문에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데 이쪽 철강까지 살아나버리게 되면은 없었던 2차전지 매출이 생긴 데다가 기존까지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이 실적 효과가 확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좀 원픽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또 밸류 프로그램 하면은 지주사들 기업들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의미로 에코프로 그룹을 갔을 때 지주사 에코프로. 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 공매도 중지된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제일 그룹주 중에 제일 뭔가 의미 있게 줄어든 기업이 에코프로더라고요. 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주 반등 시점과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와 이제 중국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끝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이제 좀 후반부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세금으로 때려버리잖아요. 네, 세금으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뭐 또 태양광 패널, 모듈 다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테슬라가 혼자 싸웠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세금을 때림으로써 이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내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게, 우리는 수출량 별로 안 되는데 우리는 수출량이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전기차 수출량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저는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조금 제가 신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항상 궁금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자꾸 중국을 푸시하니까 중국에서 바로 우리 이거 좀 너무한 처사 같다. 우리는 수출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수출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기차 점유율은 높아요. 점유율이 높다는 게 무슨 얘기죠?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생산을 많이 하면 어쨌든 이걸 팔아야지 이것도 점유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매하려면 내수에 팔거나 아니면은 수출하거나 하는데 수출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내수에서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수에 판다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산 전기차들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당장에는 지금 첫 번째로는 당장에 이제 미국으로 판매하는 전기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미국이 저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방국들, EU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우방국들이 또 다 따라 시작합니다. 다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또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따라오라는데. 그래서 다 따라가게 되면은 중국이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제한사항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나마 안 팔리는 수출이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한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을 100% 먹이겠다, 뭐 의회는 125% 먹이겠다, 뭐 트럼프는 200%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정치적 쇼예요. 왜냐면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이제 항상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 근데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다들 이 자동차 산업이 위주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럼 그런 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첫 번째, 지난번에 바이든 가가지고 전기차로 전환 속도를 좀 늦추겠다. 당연한 거죠.
잘 늦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두 번째로는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당장은 뭐 아니지만 중국산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한 걸 일단 우리가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정치적 액션이라 봐요. 딱히 그런 세금을 먹임으로써의 세수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 액션이죠. 현재 리튬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튬 가격은 하나의 지표를 볼 수 있죠. 리튬 가격이 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배터리 생산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쯤 되면은 좋아져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 하반기가 좀 되게 좋은 투자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의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뭐 이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뭐 사실 그동안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나와봐야 나오는 거고 나오고 나서 그게 상용화 될 때 그 가격이 얼마나 책정이 비싸게 나오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래는 처음에 비싸지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로 충분히 SDI는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끌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뭐 LG에스솔이나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자기들 할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SK온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는데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SK그룹은 지금 조금 복잡하죠. 근데 내부가 복잡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뭔가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하고 있고 지금 회사 전반적으로 지금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온도 아마 상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시점 자체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비상장되어 있는 SK온을 제외하고 LG엔솔이나 아니면 뭐 SDI나 이런 기업들은 워낙 지금 현재 지금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라도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이게 그러잖아요. 전기차에서 제일 많은 이제 가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 가격은 그동안 좀 많이 높았죠. 왜냐면은 원래도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관련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보시면 배터리 가격의 추이를 봤을 때 딱 22년, 21년, 29, 딱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을 때 그때가 팍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 떨어진다라고 보지 않고 원래 그 전해부터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돌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잠깐 그 가격이 튄 건데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다들 다 잘 알고 있죠. 비쌀 때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보조금도 계속 줄여갈 것이고 언젠가는 또 자동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제로로 만들 텐데 그러니까 보조금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판매량도 많이 좌지우지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거 비싸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비싸기 때문에 당장 그냥 쉽게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비싸게 전기차를 사고 나서 운영비는 적죠. 이제 당연히 이제 자동차를 끌 때 비용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값이 중국도 싸게 내주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죠.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계속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대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테슬라는 잘 버텼죠. 많이 내리지 않고 적절하게 컨트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버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비싼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통계 자료, 분석 자료가 나온 게 보니까 25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가격 자체가 보조금을 뺀다 하더라도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자동차 가격이 똑같아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우리가 끌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봤을 때는 그 비용을 사실 평가하는 거는 평가가 안 돼요. 그냥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쯤 되면은 다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로 한번 팍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반등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 주가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니까 전기차 하면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장단점이 명확한데 장점은 세게 치고 갈 때 정말 누구보다 세게 치고 간다. 하지만 단점은 빠질 때도 제일 많이 빠진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말도 되게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외부 유치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줘야 되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북적북적한 내용들이 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해야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원래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만으로 보고 이제 밸류 평가하지 않아요. 다들 거기 들어가 있는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이런 치킨 게임의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조금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는 좀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투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허가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때 사실은 주가가 확 올랐었던 게 중국에서 FSD 허가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저도 그 중국이 왜 해줬지? 중국이 그런 걸 해주네? 걔들 보안 이런 거 되게 다른 나라 보안은 신경 안 별로 되게 쉽게 가져가면서 자기들 보안 엄청 챙기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또 FSD는 사기다라는 그런 소송도 지금 미국에선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게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진 않아요. 아직 갈 길이 좀 충분히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길 때 좀 뭔가 이 시간 갭이 좀 뜨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 AI 쪽에다가 발을 담그지 못했죠. 예, 사실 M7이라는 기업들 중에 딱 두 개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 두 개 기업이 AI라는 이 산업에 발을 담그지 못했었는데, 저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두 개가 AI 쪽에 발을 담그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 먹고 발을 담그면은 그 이 두 기업만큼 정말 제대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은 휴대폰에다가도 얼마든지 AI 씹을 수 있잖아요. 삼성이 갤럭시 S24를 오랜만에 AI를 넣어가지고 판매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라이벌 기업 애플이 모르겠어요? 알지?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테슬라나 뭐 애플을 계속 관심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애플은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전에 공부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는 조만간 이제 이 치킨 게임의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 정도로 멘트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에서는 FSD를 허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절대 허가 못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도 보면 허가를 해준 게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뭔가 이제 어떤 재화를 정말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경제적으로 맞추는 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뭔가 자기들이 뭔가 새로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이런 기술로 만든 건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FSD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테슬라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중국에 물론 그런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애들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죠. 요즘 중국 전기차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본 게 차가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자리에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쓸데없다. 정말 쓸데없다. 뭐 거의 우리가 뭐 그 카트라이더 하는 느낌도 아니고 왜 자동차가 제자리에서 뛰는 거지? 그거 저 뛰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뛰었다가 내려왔을 때 밑에 뭐 있으면 그 왜 저 뛰는 걸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잡기들은 되게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LFP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전기차가 확 떨궜잖아요.
그리고 뭐 배터리 갖다가 뭐 차를 들어가지고 배터리 팩을 뺐다가 다시 새 걸 갖다 끼우고 이런 기술 같은 경우 배터리 교환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은 사실 되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전에 또 그 이슈도 있었죠. 그 택시 운전기사분이 감전이 됐어요. 예, 그 CCTV가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 택시를 끄시다가 잠깐 뭘 만졌는데 경직되는 게 보이거든요. 결국 그분 병원 이송하셔가지고 돌아가셨나? 아니 돌아가지는 않으셨나?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 뭐 샤이칸 얘기도 있고 샤오미가 만든 타이칸과 똑같은 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생산은 하고 막 눈에 좀 뭔가 이뻐 보이는 그런 차들은 많이 만들고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걱정은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쪽에 어필을 쉽게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비아디 거 판다고 하긴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사실. 전기차 종목에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물론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총 매출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기업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많이 처져 있는 국내로 치면은 양극재 관련 기업 에코프로 그룹 괜찮고 뭐 포스코 이런 게 그거 괜찮고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은 뭐 굳이 딴 거 할 거 없이 전 테슬라. 네? 원래 대장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분위기 잡으면 다시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국내와 해외는 좀 다르게 하지만 미국은 그냥 테슬라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국내는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 이런 쪽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눈여겨볼 섹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카메라 관련 LG노텍 같은 기업들 관심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가지고 테슬라 쪽에다가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되게 중요해요. 카메라가 딱 찍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 기업들 뭐 LG노텍 같은 기업들 오히려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뭐 전기차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기업들 좀 사나고 있는데 네, 디스플레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분위기는 어떤가요? 많이 괜찮아졌죠. 확실히 뭐 한창 이제 한 1년 전쯤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고 삼성전자라든지 기업들 실적 되게 안 좋고 할 때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예전에는 반도체 얘기하면은 막 삼성전자는 지금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욕하던 분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파운드리였어요.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보통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봤죠. TSMC는 파운드리를 30년을 넘게 한 기업이고 삼성은 이제 끼켜봤자 10년대인데 10년 정도 해가지고 30년 정도 이제 분들을 따라잡는 게 단기간 내에 가능하던가요? 그 단기간 내에 가능하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러면은 숙련된 노동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숙련된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TSMC와의 삼성전자 관계에서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가 요즘 파운드리 얘기 아예 안 합니다. 요즘 다 HBM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제 AI에 꽂혀 있기 때문에 HBM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AI 하면 또 제일 핫했던 게 엔비디아. 근데 그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이제 관련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였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또 나섰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주총회 하는 날에 작년 연말 주주총회 1월 20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날 새벽에 그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회장이 그 삼성의 HBM에다가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주가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건 오버슈팅이고
밀려서 내려올 거다. 근데 밀려 내려왔을 때도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다 안 돼요. 솔직히. 전기차도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컴퓨터도 PC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에 반도체가 없으면 없어도 되는 게 사실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반도체 수요가 좀 단기간에 살아나야 되는데 강력하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 가지고 이제 꼭 포트폴리오에 최소 10% 이상의 비중을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수혜주는 무엇인가요? HBM은 좀 딴 거 볼 필요 없다 봐요. 그냥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도 이제 지금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고 투자해볼 만한 기업?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대형주 중에 대장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HBM 관련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최우선에 있다. 하지만 그것도 조만간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 때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HBM도 D램을 이렇게 싸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D램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너무 탑인 게 삼성전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가 이제 시간 문제지, HBM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사실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그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사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도체만 하고 싶으세요? SK 하이닉스 하십시오. 하지만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삼성전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HBM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한쪽 업종에 딱 골라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좀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놔야 돼요. 업종별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있다 꽂혀서 투자하면은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최대한 종목수를 5개, 6개, 투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5개, 6개 이렇게 좀 나눠 놓고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게 전 지금 맞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굳이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HBM을 전 좀 등한시했다 봐요. 좀 무시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 생각하는 기술은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는 이걸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 쌓는 거 말고 그냥 요거 하나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는 더 고사양의 DRAM을 만들어 보자. 이쪽에 사실 삼성이 지금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HB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끝판왕 그 AI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계속 HBM만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때 항상 이제 함축하고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HBM도 결국은 당장에 어떤 칩 하나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칩을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고사양이 나오게 만든 건데 삼성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미래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제 D램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건 삼성이고 근데 그 삼성이 지금 HBM에 HBM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노리고 있는 또 D램의 새 버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지금 이 상승 추세는 반도체 괜찮아지고 2차전지까지 좋아지고 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면은 한 최소 1, 2년 이상 갈 거라 봐요. 더 할 거라 보고 또 있습니다. 2, 3년 정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또 돌바락질하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1, 2년 이상은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반도체주의 매수는 어떤 타이밍에 하면 좋을까요?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이요? 제가 몇 년 동안 몇 개 동안 계속 이기어스타였을 때 사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도 괜찮아요. 오히려 삼성전자도 쭉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거품 좀 내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21선 근처에서 딱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괜찮다 봐요. 왜?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그냥 사십시오. 왜? 아니 좀 그러시면은 한 3번 분할해야지 하시고 첫 번째 분할 지금 사십시오. 지금 눈여겨봐야 할 반도체 섹터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별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삼성전자가 계속 그냥 HBM을 이제 그 얘기 있었죠. 지난번에 엔비디아에다 납품한다. 근데 그 기한이 늦어진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삼성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그건 루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쏘리 거의 이런 느낌. 그냥 던져놓고 던져놓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그런 작은 이슈에도 최근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중에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직 소부장 쪽이 낙수효과가 나오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뭔가 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투자를 이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있긴 있어서 저도 공부하려고 이제 리스트업만 시켜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전 지금은 그냥 오히려 이렇게 AR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와 관련된 HBM이라든지 큰 이슈와 관련된 이런 테마군들은 그냥 일단은 제일 큰 거를 해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뭔가 낙수가 별로 안 보여요. 제 기준에 별로 마음에 드는 기업이 별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지금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4개 업종, 5개 업종으로 나누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업종 뻔하죠. 반도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차전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은 다우존스 계속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달러원 환율도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익이 나 있으시면 그거를 좀 매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시기엔 지금 시점이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보면 어떤 분은 나 미국 할래요 해서 지금 막 이 비싼 돈 주고 달러를 사셔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미국 40%, 우리나라 60%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밸런스, 국가 간의 밸런스도 잘 맞추시고 그리고 국내 밸런스도 좀 잘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눠놓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한 종목 몰빵해놨는데 그 종목이 움직여주는 날이면 땡큐지. 하지만 그게 안 움직이고 딴 것만 움직이거나 딴 것만 이제 흘러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쫓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맞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